김광석 교수님,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분들 모시다가 두 분 모시니까 좀 거대한 느낌이에요. 더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요? 약간 포근한 느낌도 들고. 네. 보니까 사실 이번 주는 단연코 가장 큰 이슈는 대선이었는데 두 분 각각 어떠셨어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어요? 저부터 이제 총평만 드리면 저희들 책에다가 그 첫 문장을 그렇게 던졌는데 네. 말씀으로도 그 총평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세상은 소용돌이에 던져졌다. 무서운데요? 네, 그 소용돌이는 네.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 맞아요. 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예.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항상 정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바이든이 된다면 반도체 주요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가 된다면 미중 관계와 한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쪽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차차 들어보기로 하고 먼저 코너 속의 코너. 김 교수님, 밤사이의 증시, 미국 증시 상황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 밤사이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있었죠. 이번 주가 빅 위크예요. 네. 근데 물론 미 대선도 있었지만 FOMC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뭐 증시도 중요하지만 금리 결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도 1년에 8번 있는 이 FOMC 회의를 이제 직접 이 역사를 함께 합니다. 항상 물론 이제 썸머 타임이 있고 이제 윈터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제 4시입니다. 이번 11월부터 이제 4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3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FOMC 성명서 보고 기자회견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일단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기조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었는데 이제 확신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시장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확신을 좀 표현했었는데 고용시장도 이제 좀 위축될 수 있다.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이 저울론을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지금 저울론을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면 물가라는 왼쪽 저울이 있고 고용이라는 왼쪽 저울이 있어요. 그러면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낮은 금리가 필요해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다면 높은 금리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둘 다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빅컷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금리를 그냥 동결하거나 혹은 상황을 봐서 베이비컷으로 인하하거나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했지만 역시 신중하게 천천히 돌다리를 두들겨가면서 점진적인 피벗을 해나가겠다 라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매파적 금리 인하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의 대선 압승 그리고 특히 레드 스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좋아하는 일이죠. 소재 자체가. 왜냐하면 기업들이 좋아하는 일들이니까. 그렇죠. 이틀 연속 계속 잘 나오고 있고. 기업들이 좋아하는 일이고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금리 인하는 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좋아하는 소스들만 나온 상태다라고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S&P랑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데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트럼프 시대의 돈 자산 도너리에서는 좀 끼칠 영향을 좀 알아볼 텐데 뭐 트럼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비트코인이잖아요. 당연코 뭐 최고치를 찍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한번 저희가 다루기는 했지만 쭉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 투자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이 투자 자산은 그 어떤 자산보다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가장 심한 자산이라고 분류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심한 자산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하한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가 가져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이 비트코인이나 이 크립토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한 드라이브로서 끌어가고자 하는 굉장히 강한 약속을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책 드라이브로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이제 외환 보유액이 있잖아요. 네. 그 외환 보유액의 구성의 일부가 달러고요. 네. 이제 미국 국채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리고 일부가 금이에요. 이게 소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인데 미국도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일부를 뭘로 갖고 있겠다 이제 앞으로 코인으로 갖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꽁꽁 묶어두겠다예요. 비트코인을. 네. 그런 식으로 코인을 이 외환 보유액의 성격으로서 꽁꽁 묶어두겠다라고 그런 액션이 취해진다면 사실상 우리 반감기와 같은 효과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실제 맞물려서 간다면 또 추가적인 ETF 승인이라든가 네. 미국 말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ETF 승인 이것은 비트코인을 직접 살 수 있는 직접 투자도 있지만 ETF를 통한 간접 투자도 돈의 유입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돈의 유입이 있으니까 긍정적이라고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제 25년에 트럼프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 정도면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치솟았네. 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충분히 수익을 봤으니 수익 실현해야지. 그 수익 실현의 기회다라고 적정 시점에 대거 매도가 일어날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 감안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러나 그만큼 수익 실현의 움직임도 같이 찾아오니까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이 상정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박사님, 우리가 트럼프 일기를 또 다 같이 경험을 했잖아요. 전반적인 산업을 보셨을 때 지금 전망은 비트코인이 내년 4분기에는 2억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좀 전반적인 이 산업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사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투자 자산들이 보면 희망과 기대가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그렇죠. 상단에 대해서 굉장히 네. 우리가 낙관노원을 펴게 되고 또 반대로 또 안 좋은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또 하단 쪽에 리스크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도 참 예측치가 굉장히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뭐 시가총액이 뭐 10조 달러를 달성할 것 같다라는 2년 내에라는 네.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 폭락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이라는 건 그래도 뭔가 실물이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가 너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될 수는 있지만 네. 어떤 기업이 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사실은 수요 측면에서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봤을 때에 거기다 특히 그것들이 일단 전략 자산으로 묶여버리면은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남아있는 유동적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 있긴 한데 또 뒷부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방향성이 마냥 그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방향 추세가 있다라 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변동성 중에서 내가 과연 한가 올라가는 쪽에 올라타 있는 사람일 거냐 내려가는 쪽에 올라탄 사람인가는 개인 투자자별로 굉장히 갈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뭐 2배가 될 수 있느냐, 2만 달러 돌파할 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 게 중간에 어떠한 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이제 투자 자산이 다 그렇잖아요. 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값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네. 또 언제까지 마냥 보장은 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굉장히 먼 훗날을 보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전에 아마 몇 번의 굴곡이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5년, 10년 투자하는 분이 아니라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방금 박사님 금 얘기해 주셨는데 교수님 지난번에 저희 금값 한번 할 때 엄청 치솟았잖아요. 근데 네. 어제 잠깐 소폭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비트코인 주식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그럴 때는 안전자산이 조금 또 미미할 때도 있잖아요. 네. 이 금값은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트럼프라는 인물의 성격을 보면 여러분 정리를 하실 때 전쟁을 멈춰 세우는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트럼프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걸 우리가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으로는 그걸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의견을 드려본다면 트럼프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 내의 첨단 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싶어해요. 그러기 위해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싶어해요. 그렇죠. 바이든이 못한 게 뭐냐면 중국을 배제시키고 싶었는데 배제를 결국 못한 건 중국이 그 밖에 나머지 동맹국들과 똘똘 뭉쳐서 그래요. 똘똘 못 뭉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쳤던 동맹국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정학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럼 미국이 러시아나 중동국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트럼프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러시아한테 자기 편으로 데려오려면 우크라이나의 일부 땅을 내어주듯이 하면서 자기 편으로 데려오고 지정학적인 계산입니다. 이거는 경제학적 계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동국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어느 정도의 계산과 함께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방식. 그러면 중국을 말 그대로 고립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전쟁,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때문에 전쟁이 계속된다라고 공격을 해왔거든요.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자, 그렇게 전쟁을 멈춰 세운다라고 하면 이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고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 투자처로서 안전자산 결국 금으로의 투자 이동, 돈의 이동이 일어났었던 것인데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 투자자산으로의 이동을 가져가자 하면서 코인이나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이 더 강하게 전개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금리 인하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오늘 새벽에 미국 금리 인하했지만 어젯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어젯밤 9시에 영국도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있어요. 미국이 가장 느린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더 느리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금리 인하 흐름과 함께 역시 돈의 이동이 주식시장이나 공격적 투자자산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큰 불확실성이 두 개거든요. 전쟁 그리고 미 대선 결과. 근데 그 두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예요. 해소됐어요. 해소되고 금리 인하의 움직임과 함께 조금 더 공격적 투자자산으로 움직이니까 이제는 안전자산보다는 좀 위험자산으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 한번 도전해볼까? 안 되면 뭐 안전자산으로 가지 이런 약간 여지의 판을 좀 열어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환율. 달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1,400원을 결국 넘어섰잖아요. 주변에 뭐 유학생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은 엄청 걱정을 하던데 사실 7개월 정도 만이거든요. 1,400원이. 이건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대선과?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면 물론 우리 경제 시그널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은 달러 베이스의 소득이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버들은 되게 좋아해요. 강달러. 오히려요. 실제 좋아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말씀 들으니까. 실제로 좋아합니다. 유튜버들은. 근데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하면 해리스보다 이미 추계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세웠던 공약들이 실현된다라는 전자에. 근데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왜냐하면 레드 스윕이니까 상하원 의원들이 다 공화당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 공화당 정책들이 이행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레드 스윕이 아닐 때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행된다라는 전제. 그리고 해리스의 공약이 이행된다는 전제를 계산했을 때 정말 막대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렇게 재정이 투입되려면 막대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채 금리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국채 금리가 치솟을 거라고 전망하면 외환 시장에서는 당연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강달러로
반영이 되죠. 또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서 미국 경제를 더 강하게 움직이는 드라이브를 거니 당연히 그것이 반영된 미국 경제의 강함, 스트롱함을 반영하는 미국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고요. 또 각종 미국 경제를 반영해주는 미국 소위 마가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그런 정책 기조를 보면 아무래도 미국 경제만 나홀로 강하겠구나.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는데 미국 경제만 나홀로 골디락스를 보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결국 미국 국채 금리를 강하게 만드니까 세계 경제의 주요국 금리는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데 미국 국채만 더 강하게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더 높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좀 강해지는 움직임,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이게 강달러지만 우리나라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순환이 될 수 있고 사실 어려운 이제 단계가 되는 건데, 이게 어쨌든 트럼프 감세 정책 여파도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기업, 뭐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라든지 그런 지금 뭐 금리 인하에서 이제 연구 개발하겠다고 막 이렇게 반가워하던 바이오 업계도 있었는데 여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분석하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좀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환율이 높아지면은 수출 기업들은 유리하고 내수나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불리하다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거를 좀 수치로 분석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5년에 한 번씩 보면은 투입 산출표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슈트 중에 작은 슈트 한두 개를 잘 활용을 하면은 각 산업별로 생산을 유발하는데 수출이 기여하는 것, 수입이 기여하는 것들을 계산 뽑아낼 수가 있어서 결국은 이 산업의 이제 매출에서 수출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총 원가에서 수입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하면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얼마만한 규모로 또한 혜택을 보게 될지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요. 제가 그걸 이제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1,450원 환율까지 계산을 했었는데 1,450원이요? 그 엑셀을 제가 분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엑셀이 1,400원까지 분석한 엑셀까지만 확보를 다시 해가지고 지금 1,400원까지만 이제 계산한 결과인데 1,450원까지는 안 가는 걸로. 사실은 제가 2022년도에 어떤 모 S그룹의 요청을 받고 전망치를 하면서 그때 1,450원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직하고 회사 옮기고 하는 와중에 DRM에 걸려가지고 가지고 나오지 못한 파일 중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서 거죠. 그래서 어쨌든 1,400까지는 다행히도 갖고 있어서 일단 제가 했던 거는 이 분석을 했을 때 대충 1,150원 정도가 우리한테 유리한 환율이라고 전체 경제로 했을 때 수출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1,150에서 1,200원 정도가 어디 보면 골든 환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1,1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각 업종별로 매출 총이익이 얼마나 증가를 할 거냐 또 감소할 거냐 요걸 분석을 했던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관심이 있고 또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또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면은 환율이 1,150원일 때 1,150원이 과연 다시 올지 알 수가 없는 환율이긴 해.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사실은 2018년, 19년까지만 하더라도 1,150원에 1,200 근처가 사실은 우리 환율이다라고 머릿속 내리에 있었던 그 수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실은 이 상단에 가장 가까우니까 1,400원. 이 내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1,150원일 때보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56.7%가 증가합니다. 증가요? 그러니까 같은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매출 총이익이 이만큼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수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비용에서 많이 빠져나간 게 판관비잖아요. 판관비는 대부분 근데 원화로 결제가 되니까 환율이 높아지더라도 사실 오히려 비중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죠. 인건비는 원화로 되니까. 근데 수출했을 때 우리 매출 들어오는 거는 다 이거는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영업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최근에 지난 3분기 SK 하이닉스 분기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었는데 그때 상당 부분은 사실 고환율 효과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론 HABM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디램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환율이 만약에 1,400원, 1,350원 정도였죠. 아마도 그게 아니라 한 1,200원 미만이었으면 아마 그 수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까지 안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이 환율이 고환율일수록 무조건 좋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전체 산업을 본다면은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건 아닌데 물론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산업을 저는 산업 위주에서 보니까 산업 위주에 보면 제가 볼 때 가장 골든 환율은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말고 또 한두 가지 더 말씀 주실 게 있으세요? 수혜가 되는, 왜냐 안 좋은 거를 굳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또 그러니까 그다음 반도체 다음으로 이게 영업이 어떻게 보면 수치로는 더 클 수도 있는데 네. 규모가 이제 작아서 석유화학 업종도 환율이 높아지면은 굉장히 어쨌든 이익 규모가 커지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무 플라스틱, 그러니까 네. 석유화학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네. 근데 사실 조금 안 좋아지는 쪽도 이제 언급을 한다면은 네. 제일 안 좋아지는 비금속 광물하고 비금속 광물. 그다음에 아마도 목재 쪽인 것 같습니다. 목재 쪽이요? 네, 이런 쪽은 네. 환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더 수익에 기여한 효과가 커지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나왔던 그 이제 투입 산출부 계산해 봤을 때 매출 중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내수가 큰데 네. 우리가 원자재에서는 수입 비중이 큰 거죠. 원자재는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지면은 매출은 딱히 변할 게 없어요. 어차피 원화로 모든 게 결제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원자재 쪽에서는 다 달러로 결제하다 보니까 비용이 확 증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물건이 팔리더라도 네.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수익은 감소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요 수치들이 다 총 이익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익 쪽에서 변화가 크게 생기는 거죠. 그럼 교수님, 박사님 보셨을 때는 이 산업을 전반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는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제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부자는 감세를 하면서도 사실은 또 물가 올라가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세를 먹이게 되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방향인데 그러면서도 또 경제를 굉장히 강조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트럼프와 해리스 이게 가장 큰 게 경제 정책과 거기 구체성에 있어서 네. 갈린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국 경제 쪽에 굉장히 관심을 트럼프 행정부가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는 내려가면서도 돈 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그렇죠. 한데 이제 금리는 이미 피보팅이 됐기 때문에 네. 기준금리를 높이지 못하면서 돈 풀기 해야 되니까 지금 국채 발행 말씀하신 거고 그러다 보면 강달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반도체주가 더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반도체 경기보다도 환율이 중요할 것 같다. 환율이 만약에 하방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생기는데 이제 사실은 왜냐하면 투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좀 아까 얘기했던 건 다른 궤입니다. 결국에는 주가는 이거 기업의 실적하고 또 별개라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투자 자금 결국에는 머니에 있어서의 수요처가 많이 들어와야지 올라올 수 있는 거라서 네. 그건 결국에 환율이 하방 쪽으로 확진이 생겨야지 들어올 건데 지금 강달러가 지속될 거란 예상이라면 과연 투자 자금들이 한국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가 오히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가 이러면 주가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강달러에서는 오히려 IT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들은 그렇겠어요. 유리하지만 한국의 네. IT 기업들은 좀 불리한 측면이 생깁니다. 오히려 넣었던 것도 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조정할 네. 수도 있는 해야 거죠. 되는 네. 또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 보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은 소비자한테 영향을 끼치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 기억에 그러니까 강달러 때 남대문 수입 상가를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네. 물건이 없거나 있는 물건도 너무 비싸서 비싸게 사야 되거나 결국에는 소비자 영향까지 끼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앞에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아주 간단히만 생각해 보면 강달러일 때는 수출 기업이 웃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수입 기업은 우는 겁니다. 수입상은 우는 거예요. 정말 많이 웁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그런 영역은 소위 이제 의류나 네. 소재, 의류 소재를 대부분 수입해서 파시는 분들입니다. 많죠. 그리고 그럼 강달러일 때는 수입해다가 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옷 가격을 갑자기 올려서 팔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울상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비싼데.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이런 마이크 공급업체가 있다고 해봐요. 네. 이 마이크 공급업체가 이거를 1년 동안 몇 개씩 공급하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이거 10만 원씩 공급할게요. 한 달에 10개씩 공급할게요. 라고 똑같이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강달러가 와가지고 이거 수입 가격이 갑자기 2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도 울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업체는 네. 강달러일 때 우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산업군에서 원자재나 부품, 완제품의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우는 겁니다. 반대로 웃는 기업들은 뭐예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유튜버는 이 컨텐츠를 수출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 면에서 좀 구분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결과적으로 네. 트럼프가 그림 그리는 건 뭘까요? 첨단 산업의 밸류 체인을 미국에 완성하고자 하는 게 그림이에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마가는 미국이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유망 산업을 다 미국 안에서 A부터 Z까지 다 미국에서 끝내겠다. 예를 들어 반도체도 설계, 소재, 장비, 생산, 위탁 생산도 필요 없습니다. 네. 미국에서 다 하겠다예요. 시험 공정까지 다 하겠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럼 거기서 다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수출하겠다예요. 무역 흑자국이 되겠다. 네. 그러면 우리가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되겠다 하기에는 수입국으로서는 강달러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나 수출국이 되겠다 하면 뭐가 유리한 거예요? 약달러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기조에서 선제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럼프는 큰 그림상 약달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엉뚱한 상상이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 전문 분야. 네. 지금 이제 새벽에 금리 인하 추가 인하를 했는데 0.25% 포인트죠. 근데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만장일치. 근데 이게 트럼프가 계속해서 왜 정책 통화 개입한다는 건 지난번 일기 때부터 있던 얘기인데 네. 약간의 기세의 여파가 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의견을 드려본다면 정치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있는데 만약에 정치적인 의사결정이었다. 지난 비컷이 9월 정치적인 의사결정이었다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그러면 역시 11월에도 정치적으로라도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해야 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컷을 정치적으로 했는데 그 다음 FOMC 때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리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 경제 지표가 그동안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비컷이었다면 대놓고 또 그 다음 대선 끝났다고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너무 정치적인 금리 인하였다고 티나는 거니까 티를 안 내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표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어쨌든 지금의 물가 안정 흐름이나 고용 안정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건 맞아요. 붕괴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붕괴는 아닙니다. 냉각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물가 안정 흐름도 안정되고 있는 건 맞지만 굉장히 강한 확신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컷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 금리 차도 이제 줄었는데 저희도 28일에 이제 또 예정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12월에 또 한 번 이제 미국은 남아 있기는 한데 28일에 우리 한은 금통위에서도 좀 결정을 할 요소가 생겼을 것 같거든요.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소들을 딱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물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1.6 나왔고 1.4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물가는요, 소위 버스 떠난 수준입니다. 2%라는 목표 물가를 맞추는데 실기했다라고 지적받을 만큼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실기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물가만 고려하면. 그다음 두 번째, 내수 경기 금리 인하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 부동산 경기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다소 상승세가 둔화된 것도 맞아요. 금융규제 도입해서 가계부채 역시 금융규제 도입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해도 돼요. 또 미국도 했고 영국도 했고 다른 나라들도 다 했으니까 해도 돼요.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남은 겁니다. 그게 바로 앞에 말씀 나눈 환율입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이렇게 치솟았는데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하기는 부담돼요. 그래서 20일 정도 남았거든요. 20일 정도 동안에 1,400원대가 유지되느냐, 만약에 1,300원이나 그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 상황만 해결이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1,300원, 1,350원 이상에서 맴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또 추가적으로 하기는 그 시점에는 좀 부담스럽겠다. 그래서 딱 그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